월급은 분명 예전보다 늘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20대보다 크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는 돈은 없다. 카드 결제일이 지나가면 통장은 다시 가벼워지고 전세 대출 이자, 월세, 보험료, 어린이집 비용, 경조사비 알림이 연달아 뜬다. 이번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을 1년째 반복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한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소비를 통제 못해서, 내가 투자를 잘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늦어서.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30대는 돈이 모이는 시기가 아니다. 30대는 돈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시기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손을 떠날 뿐이다. 이 시기에 돈은 능력 없는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다. 돈은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움직인다. 누가 이 혼란을 견딜 수 있는가? 30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회사에서는 이제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성과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집에서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비용으로 바뀐다. 아이 한 명은 숫자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이다. 사회에서는 동기 중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창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리고 당신은 퇴근 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 속 남의 인생을 본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착각한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30대는 소득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이면서 지출 구조가 동시에 무거워지는 시기다.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계산적으로 살아도 돈이 남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SNS 속 장면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남의 결과만 보고 자기 과정은 실패라고 단정한다. 여기서 첫 번째, 돈의 이동이 시작된다. 불안은 소비를 낳고 비교는 지출을 합리화하며 피로는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 순간 돈은 당신의 계좌를 떠나 다른 누군가의 인내로 이동한다. 이게 30대의 본질이다. 30대는 부자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 사람과 탈락자가 갈리는 시기다. 이 차이는 투자 지식에서 갈리지 않는다. 정보에서도 갈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이 혼란을 실패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과정으로 견디느냐에서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기에 결론을 내려버린다. 나는 재테크에 소질이 없다.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다. 그 순간 돈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시장을 떠난 사람에게서 시장을 견디는 사람에게로. 다시 말하지만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30대의 혼란 속에서 돈은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참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동한다. 이 글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글도 아니다. 이 글은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갑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동 경로를 하나씩 벗겨낼 것이다. 3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쌓일 거라 믿는다. 연봉은 올랐고 경력도 생겼고 이제 어른답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30대는 자산이 쌓이는 시기가 아니다. 자산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한국 사회는 30대에게 동시에 여러 역할을 요구한다. 회사에서는 이제 실무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집에서는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는 묻는다. 집은 샀어? 아이 계획은?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 문제는 이 모든 질문이 같은 시기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소득은 한 방향으로만 늘어나는데 책임은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온다. 이 구간을 서양에서는 메시 미들이라고 부른다. 깔끔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시기라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단어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30대에게 여전히 정상 궤도를 요구한다. 흔들리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불안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혼란을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무능으로 해석한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큰 오해가 생긴다. 30대의 자산이 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정상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간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 이 모든 것은 당장 통장 잔고를 줄이지만 삶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용을 쓸데없는 지출로 착각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한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30대 초반에 제대로 된 투자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다. 현금 흐름은 불안정하고, 직장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인생의 변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자산이 빠르게 쌓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외에 가깝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외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SNS는 결과만 보여준다. 과정은 숨긴다. 집을 산 친구의 대출은 보이지 않고, 여행 사진 뒤에 카드값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건 오직 하나다. 나는 뒤처진 것 같다는 감정. 이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자체가 돈의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조급함은 장기 구조를 무너뜨린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게임을 잘못 이해한다. 30대는 앞서가는 구간이 아니다. 탈락하지 않는 구간이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잘 벌고 잘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다. 흔들리면서도 시장과 구조 안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낸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조용히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혼란을 견디는 사람에게로. 이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30대의 불편한 진실이다. 30대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항상 남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다. 주말에 SNS를 열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나온다. 집들이 사진, 아이 돌잔치, 해외여행, 새차, 리모델링. 그 장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한다. 다들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진다. 하지만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 보이는 건 결과뿐이다. 보이지 않는 건 구조다. 집을 산 친구의 사진에는 30년짜리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 사진 뒤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숨겨져 있다. 여행 사진 아래에는 카드 결제일이 없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과정은 상상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상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 첫째, 자신을 몰아붙인다.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느낀다. 둘째, 현실을 따라하려 한다. 필요 없는 소비를 합리화한다.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 두 가지 모두 돈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한국 사회에는 유독 강한 소비 압력이 있다. 체면, 관계, 비교, 경조사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고, 아이 관련 비용은 줄이면 죄책감이 된다. 여기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이 더해진다. 집도, 아이도, 커리어도, 투자도, 모든 것이 지금 당장 결정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처럼 느껴진다. 이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착각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산 형성은 드러내는 게임이 아니다. 숨기는 게임에 가깝다. 조용히 쌓이고 눈에 띄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서야 결과가 보인다. 하지만 30대는 이 침묵을 견디기 가장 어려운 시기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연봉 순서가 보이고, 사회에서는 결혼과 집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있고, 온라인에서는 편집된 인생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이 환경에서 자기 속도로 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남의 속도를 빌려 쓴다. 그 결과 돈은 더 빨리 흘러간다. 비교는 돈을 쓰게 만들고, 과신은 돈을 묶어두며, 조급함은 장기 구조를 무너뜨린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해는 돈 그 자체가 아니다. 판단력이다.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는 같은 불안을 안고 있다. 다만 차이는 하나다. 그들은 불안을 더 비싼 방식으로 감췄을 뿐이다. 30대의 착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다시 이동한다. 비교에 지친 사람에게서 비교를 끄는 사람에게로. 결국 30대의 자산 격차는 소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된다. 남의 결과를 볼 것인가, 내 구조를 볼 것인가. 이 선택이 다음 단계에서 돈의 방향을 결정한다. 30대의 돈이 사라지는 방식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커피, 배달, 쇼핑.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핵심이 아니다. 30대의 돈은 사소한 낭비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구조를 통해 빠져나간다. 첫 번째, OUT은 주거비다. 전세든 월세든 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안정성을 사는 비용이다. 20대에는 좁아도 낡아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환경이 요구된다. 직장과의 거리, 아이 문제, 생활 동선. 이때부터 주거비는 소비가 아니라 고정 비용이 된다. 문제는 이 비용이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질러 움직인다는 것이다. 연봉은 연 단위로 오르지만 전세금과 월세는 한 번에 점프한다. 이 격차가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다. 두 번째 OUT은 가족과 관계다. 30대는 혼자 사는 시기가 아니다. 결혼, 출산, 부모. 이 시점부터 돈은 나를 위해서만 쓰이지 않는다. 경조사비는 선택이 아니다. 관계 유지 비용이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계산으로 줄일 수 없다. 죄책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돕는 돈은 투자 수익률로 판단되지 않는다. 의무에 가깝다. 이 모든 지출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통과 비용이다. 세 번째 OUT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다. 이건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다. 불안할 때 사람은 결정을 미룬다. 투자를 미루고 저축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 대신 눈앞의 안정을 산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남들처럼 보이는 생활. 이 소비는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방식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잠시 편해질 뿐 구조는 더 무거워진다. 네 번째 OUT은 소득 증가와 함께 커지는 생활비다. 연봉이 오르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숨통은 트이지 않는다. 생활 수준이 연봉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식사 수준이 바뀐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어난다. 이걸 흔히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성장하면 누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강요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벌면서도 여전히 월급날을 기다린다. 다섯 번째 OUT은 시간 부족이다. 이건 돈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돈의 이동을 결정한다. 30대는 가장 바쁜 시기다. 일, 가정, 관계, 모든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구조를 만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계좌는 흩어지고 투자는 미뤄지고 현금은 방치된다. 이때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이 모든 OUT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30대의 돈은 사람이 나빠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견딜 수 없는 구조를 만나서 빠져나간다. 이걸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는 순간 사람은 더 잘못된 선택을 한다. 내가 더 아껴야 해. 내가 더 공격적으로 벌어야 해. 하지만 이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OUT의 원인은 소비 습관이 아니라 삶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여기 A 30대는 돈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며 삶의 틀을 만드는 시기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자책한다. 그리고 그 자책은 또 다른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돈을 밖으로 밀어낸다. 이게 30대의 악순환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돈이 빠져나간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증발하지 않는다. 어딘가로 이동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빠져나간 돈이 어떤 통로를 거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중간 과정을 해부할 것이다.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구조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지는 잘 보지 않는다. 돈은 단순히 지출 항목을 통해 이동하지 않는다. 돈은 심리를 통과한다. 30대에서 그 통로는 거의 항상 같다. 불안이다. 30대의 불안은 막연하지 않다. 아주 구체적이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 불안은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쌓인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이를 재우고 난 밤에 카드 명세서를 열어볼 때 이 상태에서 사람은 돈을 지키기보다 불안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 이게 첫 번째 통로다. 불안한 사람은 결정을 미룬다. 투자 계좌를 열어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이 사이 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장도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편을 잃는다. 두 번째 통로는 시간 부족이다. 30대는 시간이 없다. 회사에서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집에서는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이때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견딜 여유가 없다. 그래서 투자는 점점 뒤로 밀리고 계좌는 정리되지 않고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돈은 기회비용을 통해 이동한다. 누군가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장 밖에 서 있고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구조 안에 남아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진다. 세 번째 통로는 완벽주의다. 이건 의외로 많은 30대를 붙잡는다. 완벽한 투자 전략을 찾고 싶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손해보는 건 싫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공부만 한다. 영상, 책, 뉴스, 커뮤니티. 정보는 늘어나는데 행동은 없다.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돈은 다른 사람의 인내로 이동한다. 네 번째 통로는 위기 대응 방식이다. 30대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생긴다. 차가 고장나고 아이가 아프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한다. 이때 현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없다. 카드, 대출, 혹은 투자를 깨는 선택.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장기 구조를 훼손한다. 여기서 돈은 이자와 기회비용의 형태로 다시 빠져나간다. 반대로 현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훨씬 다른 방식으로 통과한다. 같은 위기, 다른 통로. 이 차이가 몇 년 후에는 자산 격차로 나타난다. 중요한 건 이거다. 돈은 불안을 싫어하지 않는다. 돈은 불안을 이용한다. 불안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반대로 불안을 견디는 사람은 선택을 늦추지 않는다. 구조 안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 BRIG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OUT만 보게 된다.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다. 내 돈은 어떤 심리를 통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돈은 불안을 통과해 어디로 이동하는가? 돈의 이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빠져나갔는가만 묻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그 돈은 결국 어디에 쌓이는가? 돈은 감정이 없다. 도덕도 없다. 돈은 오직 구조와 시간에 반응한다. 30대의 혼란을 통과한 돈은 항상 비슷한 곳으로 모인다. 첫 번째, IN은 단순하게 남아있는 구조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결정의 반복이다. 복잡한 전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같은 구조를 오래 유지한 사람이 결국 돈을 끌어온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같은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든 사람. 그 구조는 화려하지 않다. 자랑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시장은 이 단순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불안한 순간에도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30대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구조가 자주 끊긴다는 것이다. 잠시 모았다가 위기 오면 깨고 다시 시작하려다 또 멈춘다. 이 반복 속에서 돈은 자라지 못한다. 반대로 구조 안에 남아있는 돈은 조용히 쌓인다. 두 번째 IN은 자동화된 시간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직접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30대는 직접 관리할 시간이 없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난다. 이때 자동화는 편의가 아니다. 생존 장치다. 생각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돈.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같이 움직이는 구조. 이 자동화 속에서 돈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소란스러워도 돈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30대의 가장 큰 적이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감정 과잉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IN은 현금이 있는 사람의 선택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금을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금은 방어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팔아야 하는 사람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팔아야 하는 사람의 돈은 항상 손해를 감수하며 이동한다. 반대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돈은 기회를 선택한다. 30대에 현금이 있다는 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권의 문제다. 급하지 않은 사람만이 나쁜 선택을 피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몇 년 후 압도적인 격차로 나타난다. 네 번째 IN은 보이지 않는 복리다. 복리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실망한다.
몇 년이나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하지만 이건 복리를 잘못 이해한 결과다. 초반 몇 년은 돈이 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이는 구간이다.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항상 중간에 내려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복리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사실 하나. 30대에 자산이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상이다. 이 시기는 돈이 쌓이는 시기가 아니라 폭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초가 다져지고 구조가 굳어지고 시간이 축적되는 단계.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뒤늦게 말한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IN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시장은 똑똑한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정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지도 않는다. 시장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보상한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자주 바꾸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구조를 유지한 사람. 이들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해석의 문제다. 30대의 혼란을 실패로 해석한 사람은 시장을 떠난다. 과정으로 해석한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돈은 항상 후자를 선택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긴다. 30대에 돈이 모이는 게 아니다. 30대에는 돈이 모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자리에 시간이 쌓이면 돈은 스스로 움직인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에서 누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그 얼굴을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시장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이 게임에서 비용을 내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떠난 사람이다. 30대의 자산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비용을 내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사람은 구조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구조 밖에서는 시간이 아군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다. 이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차라리 그냥 쓰고 살자. 이 말의 본질은 시장을 떠났다는 선언이다. 떠나는 순간 복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처벌이 아니다. 규칙이다.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시간은 보상을 준다. 두 번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전략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다. 30대는 정보가 넘친다. 누군가는 주식이 답이라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이라 하고 누군가는 코인이라고 말한다. 이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방향을 바꾼다. 조금 오르면 갈아타고 조금 흔들리면 접는다. 이 과정에서 돈은 자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구조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복리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득 증가를 전부 소비로 태운 사람이다. 연봉이 오르면 사람들은 보상을 원한다.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모든 인상을 생활비로 흡수해버릴 때다. 이 경우 사람은 평생 같은 위치에 머문다. 소득은 늘지만 자산은 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이 찾아온다. 나는 이렇게 벌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다. 네 번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현금을 경시한 사람이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을 최소한으로만 남겨두려 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금이 없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대출을 쓰거나 자산을 깨거나 나쁜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선택을 더 나쁘게 만든다. 반대로 현금을 가진 사람은 같은 위기를 훨씬 싸게 통과한다.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다. 비용의 크기다. 다섯 번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비교를 끊지 못한 사람이다. 비교는 돈을 쓰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남의 속도로 살면 내 구조는 무너진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주 자기 자신을 배신한다. 원하지도 않는 소비를 하고 필요 없는 결정을 한다. 이 비용은 장부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남는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이 게임에서 비용을 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참지 못한 사람이다. 시장, 시간, 구조를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30대의 혼란은 모두에게 온다. 차이는 그 혼란을 이유로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다. 돈은 그 선택을 정확히 기억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비용을 피하기 위해 30대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생존 원칙을 정리할 것이다. 30대에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전략이 아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니다. 30대에 필요한 것은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 시기는 잘하면 보상이 오는 구간이 아니다. 남아있으면 보상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해야 한다. 흔들릴수록 더 단순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 단순하게 남아있어라. 사람들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를 묻는다. 하지만 30대의 질문은 거꾸로 가야 한다. 내가 뭘 안 하면 될까? 전략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계좌를 쪼개지 않는 것, 유행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구조를 지키는 적극성이다. 시장은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빈번한 변화를 싫어한다. 단순한 구조는 위기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유지되는 구조에만 시간이 쌓인다. 두 번째 원칙, 현금은 방어가 아니라 선택권이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남들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대의 현금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다. 결정권의 증거다. 급하지 않은 사람만이 나쁜 결정을 피한다. 현금은 위기 때 빛나는 게 아니다. 위기를 싸게 통과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산 격차로 변한다. 세 번째 원칙, 완벽보다 지속을 선택하라. 많은 사람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이번엔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시장은 확실해지는 순간이 없다. 확실함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구조 밖으로 밀려난다. 지속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다. 작아도 느려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 이 원칙들이 너무 평범해 보인다면 그건 정상이다. 30대에 필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지겨울 만큼 반복 가능한 규칙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원칙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다. 탈락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부는 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에 따라온다. 이걸 이해하면 30대의 혼란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 정체감, 불안,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초는 늘 지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구간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미를 잃은 순간 그들은 떠난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게임 안에 있다. 이게 첫 번째 CTA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아직 버티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30대의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다. 어디에 남아있느냐다. 다음이 마지막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닫을 시간이다. 30대가 지나간 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은 뒤에서야 할 수 있는 말이다. 30대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확신도 없다. 결과도 없다. 보이는 건 오직 하나다. 혼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혼란을 실패로 해석한다. 나는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 글에서 계속 반복해온 한 문장이 있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30대의 본질은 돈이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다. 돈이 이동하는 시기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견디는 사람에게로, 조급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서, 구조 안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로, 비교에 지친 사람에게서, 자기 속도를 지킨 사람에게로, 이 이동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게임에서 이미 빠져나왔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게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탈락은 폭발처럼 오지 않는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행된다. 30대에 돈이 안 모이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이유로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써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한다. 30대는 결과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다.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이다. 기초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물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 위에 올라서서 왜 집이 없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이 잘못됐다. 올바른 질문은 이거다. 나는 아직 이 구조 위에 서 있는가? 남아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앞에 있다. 비록 통장은 가볍고 속도는 느리고 체감은 답답해도 돈은 그걸 기억한다. 돈은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에는 정확히 반응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30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여기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CTA를 남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돈을 잃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상이다. 30대는 답이 없는 구간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라.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 때 돈은 이동한다. 그리고 그 돈은 항상 같은 곳으로 간다. 버티는 사람에게로.